글로벌 노동 투입의 감소가 이어지지만 미국과 캐나다는 여전히 노동 투입이 강하게 늘어난다. 이게 미국 경제가 혹은 캐나다 경제가 앞으로도 잠재 성장률이 올라간다라는 노동 투입이라는 관점에서 그 근거가 됩니다. 자, 2030년 미국 경제만 강해진다. 세계 경제의 저성장 고착화에 대한 주제로 또 이야기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 IMF가 최근에 발표했나요? 네, IMF 경제전망 보고서 언제 나왔죠? 4월 말에 나왔어요. 4월 말에. 향후 5년 세계 경제 IMF는 어떻게 보고 있나요? 그래프로 바로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팬데믹 경제 위기 이후에 세계 경제가 5년 후 경제를 프로젝션한 거예요. 그럼 2020년에 5년 후 경제는 4% 성장세를 유지할 거야. 이렇게 봤다가 2024년 지금의 경우에는 향후 세계 경제가 뭐 3.5%일 거야. 또 이런 식으로 2029년까지 3% 언더로 갈 거야 라고 IMF가 전망을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과거에는 세계 경제가 5%에 가깝게 성장하다가 2029년 30년이 되면 5년 후가 되면 5에서 3.0으로 성장세가 많이 둔화될 거야. 그러니까 저성장 고착화될 거야. 다시는 고성장 못할 거야. 이렇게 IMF가 그림을 그리고 있는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걸 그러면 좀 국가별로 구분해서 설명해 준다면요. 아까 보여드렸던 세계 경제 성장률을 또 제가 지난 그 회차에서 말씀드렸듯이 기여도로 구분을 하면 좋아요. 그죠? 아까 물가처럼. 그렇죠. 물가처럼. 식료품, 뭐, 네. 인건비, 기여도로 서비스. 보면 좋은데 잠깐 언어를 좀 쓸게요. 이거는 이제 IMF의 언어니까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AE는 Advanced Economies, 선진국을 뜻합니다. 선진국들. 미국, 캐나다, 한국도 포함됩니다. 일본, 유럽 이런 나라들이고요. Emerging Market이 있는데 Emerging Market, EM은 신흥국을 뜻합니다. 근데 신흥국 중에 G20에 소속되어 있는 신흥국들이 있겠죠. 인도도 G20에 들어가죠. 왜냐하면 GDP 순으로 20위 안에 들어가는 뭐 브라질이라든가 이런 나라들 G20에 들어가는, 러시아도 들어가죠. 근데 이머징 마켓 중에 G20에 안 들어가는 나라가 있고 또 중국도 여기에 들어갈 거 아니에요. GDP 규모로 2위니까. 근데 중국도 뺍니다. 이렇게. 왜냐하면 각각의 의미가 있어서 그래요. 그리고 이제 LIDC는 여러분 모르셔도 되는데 LIDC는 Low Income Developing Countries, 저소득 국가예요. 그러니까 이머징 마켓조차도 안 되는 굉장히 가난한 나라. 이렇게 일단 구분을 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그 각각의 어떤 성장 기여도가 있겠죠. 그게 세계 경제 성장률을 만들겠죠. 그렇겠죠. 이해가시죠? 근데 그게 성장세가 이렇게 3%를 향해 둔화된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성장 기여도가 줄어드는 대표적인 나라가 중국이죠. 중국의 과거의 고성장을 못하는 성장 기여도가 주춤해지는 그런 모습이고요. 그리고 뭐 G20 중에서도 이머징 마켓도 역시 줄어들죠. 예. 그 밖에 다른 신흥국들도 줄어들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신흥국들이 다 같이 줄어요. 근데 재밌는 게 AE는 크게 늘진 않지만 선진국들은 어쨌든 바닥을 찍고 늘어나는 모습이죠. 이게 권역별로 이렇게 달라지는데 이 그래프를 보시면 조금 더 명확해질 수 있습니다. 이 그래프를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2008년 4월에 경제를 전망했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2024년 4월에 경제 전망 보고서를 또 냈을 거 아니에요. 자, 이때는 미국 성장률이 예를 들어서 3%, 중국 성장률이 10%, 인도 성장률이 8%로 봤던 거예요. 수평축으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2008년에는. 그리고 2024년 올해에는 수직축으로 본 거예요. 미국은 2%, 인도는 예를 들어 6%, 중국은 뭐 예를 들어서 뭐 3.5% 이렇게 본 거예요. 이해가시죠? 그러면 이 평행, 이거 45도 디그리라고 써 있죠? 45도의 대각선을 그렸을 때 대각선의 위에 있나요? 밑에 있나요? 대부분 나라들이. 밑에 있어요. 다 밑에 있죠. 이 얘기는 2008년 당시에 봤던 세계 경제 성장률보다 지금 보는 세계 경제 성장률이 높다는 뜻이에요? 낮다는 뜻이에요? 낮다는 뜻이죠. 예. 그러니까 그때만큼 고도의 성장을 못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벨이 향후 5년 이후에 각국의 성장률이 봤을 때 더 높아진 나라는 여기 몇 개 있긴 있겠죠. 상대적으로 이런 점들이 있는 것처럼 기여도가 좀 낮은 나라들은 뭐 오히려 2008년 당시에 봤던 성장률보다
지금 보고 있는 5년 후 성장률이 높아요. 그러나 이런 기여도가 비중이 높진 않은 그쵸? 거죠. 이런 나라들을 제외 대부분의 나라들은 GDP 규모로 봤을 때 높은 나라들, 중국, 인도가 지금 5위예요. GDP 규모로. 인도네시아, 브라질, 러시아. 그러니까 이런 GDP 규모로 봤을 때 큰 나라들, 이런 나라들이 다 밑에 있다는 얘기는 앞으로 5년은 과거의 5년 동안보다 저성장 고착화된다. 어떤 국가나 권역별로 보아도 좋은 경제로 흘러가지 않겠구나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린다면 단적인 증거죠. 8년, 2019년, 2024년 구분했을 때 세계 경제 성장률이 고성장, 중성장, 저성장화된다라고 보고 있는데 대부분 저성장화돼요. 그죠? 근데 재밌게도 미국, 캐나다, 북미 지역은 저성장이 아니라 이제 다시 고성장화된다. 이게 핵심입니다. 핵심을 말씀드린 거예요. 세계적으로 저성장 고착화되는 게 일반적인데, 근데 미국을 포함한 북미 지역의 경우에는 저성장 고착화되는 듯했다가 다시 고성장화된다라고 보고 있는 게 특징입니다. 자, 세계 경제 성장 잠재력이 이제 미국 말고는 굉장히 둔화된다라는 말씀인데 잠재 성장률과 실제 성장률 개념 좀 구분 설명해 준다면요.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세계 경제를 제대로 조망하시는데 잠재 성장률의 개념을 좀 이해하시는 게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좀 설명드려 볼게요. 잠재 성장률을 가장 쉽게 제가 설명드릴 때는 제가 이렇게 운동도 좋아하고 건강한 남자예요. 네. 그러면 그래도 밥 한 공기는 뚝딱 먹겠지 먹겠죠. 하는 기대를 하죠. 근데 그런 기대감이 제 잠재 식사량이에요. 근데 잠재 식사량이 밥 한 공기 뚝딱인데 오늘따라 컨디션이 안 좋아가지고 예를 들어 감기 몸살 걸려가지고 3분의 1밖에 못 먹어요. 이게 뭐죠? 실질 식사량이에요. 물론 또 실질 식사량이 이럴 수도 있죠. 어제 정말 무리하게 운동해서 오늘 허기졌어요. 근데 잠재 식사량은 한 공기지만 2공기 먹을 수도 있죠. 대외적인 여건이나 나의 본질적인 문제나 혹은 기회 뭐 여러 가지 요인들 때문에 잠재 식사량을 무시하고 언더로 찌거나 웃돌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 잠재 식사량을 밑돌 때는 식사량이 작다. 이게 경기 침체, 경기 둔화.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잠재 식사량보다 웃돈다 그럼 과식인 거예요. 그죠? 그렇게 보시면 좋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굉장히 가녀린 여자의 잠재 식사량은 뭐 반공기겠다라고 기대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반공기 식사량을 기대했는데 반공기를 드셨다. 이건 경기 침체가 아니에요. 정상적으로 먹는 거죠. 그러니까 잠재 성장률에 기대어서 그 나라의 실질 성장률을 해석해 봐야 됩니다. 이제 아마 이해하실 것 같고요. 잠재 성장률의 개념은 그 나라의 경제 구조, 그 나라의 산업 구조, 인구 구조 이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별 탈이 없다면 전쟁이나 뭐 별 코로나19 위기나 이런 별 문제가 없다면 아마도 요 정도 성장하겠지 하는 기대치. 그게 잠재 성장률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그렇게 잠재 성장률의 개념을 설명드렸는데 이 그래프를 보시면 이 잠재 성장률이 우리 한국 경제는 어때요? 2000년대 5.1, 그리고 2006년대 4.1, 2010년대 3.3, 2016년대 2.5%로 우리 한국 경제는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잠재 성장률이 둔화되고 있는 거예요. 역시 잠재 성장률을 계산할 때 기여도로 봐야 됩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하나가 뭐죠? 총 요소 생산성. 두 번째는 뭐죠? 자본 투입. 세 번째는 뭐죠? 노동 투입. 이 세 개의 블록을 쌓으면 그게 잠재 성장률이 된다. 기여도로 본 거예요. 그러면 잠재 성장률을 결정하는 요인이 총 요소 생산성, 자본 투입, 노동 투입인데 우리나라 경제는 셋 다 줄고 있는 거죠. 인구도 줄고 노동력이 줄어요. 그러다 보니 많은 국가들이 성장 둔화할 것 같은 우리나라에 자본을 투입하지 않아요. 해외 직접 투자 유입액이 줄어요. 기업들도 적극적으로 신규 투자하지 않아요. 자본 투입이 줄어요. 그리고 생산성마저 줄어요. 혁신성도 줄어요. 예를 들어서 이 생산성, 총 요소 생산성은 좀만 설명드린다면 이겁니다. 일하는 방식의 전환이에요. 아니면 기술 수준의 전환이에요. 예를 들면 이 박스가 있어요. 박스에 노동 투입을 하고 자본 투입을 하는데 인풋이죠. 박스를 거치면 아웃풋이 나와요. 근데 아웃풋이 높아야 되는데 이 박스가 효율적이면 같은 인풋을 하더라도 더 많은 아웃풋이 나올 수도 있겠죠. 그죠? 근데 이게 효율적이지 못하면 같은 인풋을 넣더라도 더
아웃풋이 적어지겠죠. 그 박스에 해당됩니다. 총 요소 생산성은. 우리나라 입장에서 노동 투입이 늘어나기는 기대하기가 어려워요. 자본 투입을 늘리기는 또 역시 기대하기가 어려워요. 통제하기도 어렵고요. 그러면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박스를 효율적으로 계산해야 돼요. 총 요소 생산성을 개선해야 돼요. 그럴 수 있는 방법은 뭐죠? 교육 혁신을 이루고 기술 혁신을 이루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R&D 투자 줄이면 안 되고 교육 혁신을 위해서 교육 예산도 줄이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이게 잠재 성장률의 개념이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세계 경제는 어떻게 저성장이 앞으로 뭐 고성장으로 갈 것 같진 않은데 어떻게 고차가 되는 건가요? 네, 그걸 이제 설명드릴게요. 이제 잠재 성장률의 개념을 여러분 파악하셨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그 기여도로 봤을 때 캐피탈, 이게 자본 투입, 노동 투입, 파란색, TFP, 이게 총 요소 생산성,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세 가지의 기여도가 합쳐지는데 세계의 잠재 성장률이 어떻게 돼요? 둔화돼요. 근데 AE, 선진국들의 잠재 성장률은 20년대 다시 올라가요. 그 올라가는 이유가 뭐예요? 캐피탈도 올라가고 노동 투입도 올라가고 생산성도 올라가요. 그러니까 세계 경제는 기우는데 선진국들이 올라간다, 이 뜻입니다. 그 밖에 EM, Emerging Market은 떨어지고 또 저소득 국가도 떨어진다, 이렇게 설명드릴게요. 그러면 지금부터 좀 집중해 볼 거는 뭐가 늘어나냐, 세계 부문별로 봐야 돼요. 그죠? 하나가 뭐예요? 노동 투입부터 보겠습니다. Working Age Population, 이게 생산 연령 인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만 15세에서 64세까지 생산 연령 인구의 증가율이 2008년에 봤을 때보다, 2008년에는 생산 연령 인구가 뭐 1%, 2%, 3% 증가한다고 봤는데 2021년에 보니까 1%, 2% 증가한다. 그러니까 과거의 노동력의 증가 속도보다 지금의 노동력 증가 속도가 어떻다? 둔화된다. 이 45도선 밑에 있다, 이 뜻이에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전반적으로 둔화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뭐예요? 노동 투입이 줄어드니까 경제 성장률이, 잠재 성장률이 올라가기 어렵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여기서 첫 번째. 그런데 아까 봤던 거지만 미국 경제나 캐나다 경제는 노동 투입이 계속 늘어요. 왜냐하면 외국에서 태어난, 그러니까 해외 노동력의 유입이 강합니다. 이 실선을 보세요. 캐나다 왜 이렇게 높은 거예요? 캐나다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임금 높죠? 정주 여건 좋죠? 외국인 인력들이 가서 일해서 돈을 많이 벌고 싶죠. 그래서 워낙 이민국 성격이기 때문에 다른 나라보다 이민자에 대한 배려라든가 시스템적인 노동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잘 갖추어져 있어요.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외국으로부터의 노동력의 이주가 강하고요. 자국에서 태어난 노동력이 급격히 늘어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 경제가 강한 이유 중에 하나지만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는 것을 보여줘요. 이게 뭐예요? 글로벌 노동 투입의 감소가 이어지지만 미국과 캐나다는 여전히 노동 투입이 강하게 늘어난다. 이게 미국 경제가 혹은 캐나다 경제가 앞으로도 잠재 성장률이 올라간다라는 노동 투입이라는 관점에서 그 근거가 됩니다. 자, 그럼 나머지 자본이랑 총 요소 생산성 또 설명해 주셔야죠. 자본 투입 한번 말씀드릴게요. OECD 국가의 실제 기업의 신규 투자를 보여주는 건데 만약에 이 금융위기가 없었다면 이 점선처럼 이어졌을 것이다 라고 IMF가 진단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세계 경제의 슬로우다운, 저성장 고착화가 있기 때문에 사실상은 이렇게 움직이는 거고요. 그것보다도 실제적으로는 이렇게 움직였다. 그러니까 이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많은 기업들이 위기를 한번 겪으면 조심스러워지거든요. 신규 투자를 적극적으로 못해요. 그러니까 물론 2008년 당시보다는 신규 투자 규모가 늘어나긴 했지만, 고정자산 투자라고 볼 수 있겠죠. 기업들의 투자 늘어나긴 했지만 종전에 봤던 것만큼은 많이 늘어나지 못해요. 역시 팬데믹 경제 위기 때도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는데 2020년 팬데믹 경제 위기 이후에 FDI 유입액을 보면 올 컨트리를 보면 팬데믹 경제 위기 때 줄었어요. 근데 유독 늘어난 지역이 있는데 신흥국으로의 유입액이 늘었었어요. 근데 선진국으로의 유입액은 계속 줄었었습니다. 근데 2023년 이후에 다시 선진국으로의 유입액이
급격히 줄어들 것으로 전망하고요. 해외 직접 투자는 다른 말로 공장 짓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공장을 신흥국에 짓기보다는 중국을 비롯한 신흥국에 짓기보다는 미국 자국에 짓는 노력들이 집중되다 보니까 자본 투입이 미국으로 유입되는 거예요. 가장 대표적으로 바이든의 IRA라든가 이런 정책을 드라이브를 걸면서 미국의 공장 짓는 FDI 유입액이 집중적으로 늘어나는 겁니다. 이것도 역시 아까 자본 투입에 따른 그 기여도가 올라가니까 미국의 나름의 고성장화, 세계적으로는 저성장 고착화되는데 미국의 고성장화를 기여한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럼 총 요소 생산성은요? 예, 기억을 잘하고 계시네. 예, 잠재 성장률에 세 가지 요소가 세 가지. 있는데 마지막 하나가 노동 자본, 예, 총 요소 생산성. 이게 일하는 방식, 기술 혁신, 교육 수준. 왜 교육을 안 받았어요? 제가 예를 들어 군대 있을 때 농민 지원 간단 말이에요. 교육을 하나도 안 받아요. 그럼 1시간 동안 딸기를 따는데 한 바가지밖에 못 따요. 교육을 제대로 받아요. 1시간 동안 3바가지를 따요. 이게 교육의 능력 아니겠습니까? 저의 인풋은 똑같은데 같은 인풋에 따른 아웃풋이 달라지죠. 그렇죠. 이게 총 요소 생산성의 개념이에요. 미국의 경우 총 요소 생산성이 올라가고요. 미국을 제외한 선진국들은 요소 생산성이 줄어들고 중국도 줄고 중국을 제외한 신흥국들도 줄고 그러니까 세계적으로 총 요소 생산성이 다 줄어드는데 미국만 늘어난다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건 왜 그런 것이냐라는 질문을 많이 하죠. 제가 앞서도 보여드렸었습니다만 미국의 경우 AI를 리드해요. AI를 리드하고 AI 반도체를 리드해요. 그 AI is everywhere. 정말 전 산업에 걸쳐서 유통산업, 자동차 제조업, 스마트폰 제조업, 각종 서비스업, 금융 서비스업, 물류 서비스업, 각종 산업에 걸쳐서 AI를 확대 적용해요. 그러면 AI를 활용한 산업의 경우 같은 노동 투입, 같은 자본 투입 대비 생산성이 어떨까? 아웃풋이 높겠죠. 예, 그렇게 그 어떤 나라보다 AI와 AI 반도체를 리드하는 그런 미국 경제의 모습 때문에 상대적으로 총 요소 생산성이 높다고 볼 수 있고요. 실제 AI에 누가 더 익스포저 되어 있는지를 살펴보면요. 이거 굉장히 재밌는데요. 이 빨강색 하이 익스포저 선진국들이 신흥국이나 저소득 국가보다 더 많이 AI에 익스포저가 돼 있다. 여러 산업에 걸쳐서 더 많이 AI를 활용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하셔도 좋아요. 이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TFP가 총 요소 생산성이 올라가는데 특히 이거는 제가 추가적으로 설명 안 드리겠습니다만 여러 산업들이 신기술을 도입하면 상호 보완적이에요. 왜냐하면 신기술을 개발하면 여기에도 자동차 산업에도 적용할 수 있지만 뭐 유통업에도 적용할 수, 다 적용할 수 있어요. 그게 이제 complementary의 개념인데 자, 이 개념을 가지고 다 보면 어쨌든 TFP가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산성도 올라가고 이 산업뿐만 아니라 다른 산업에까지 AI나 신기술이 적용됨에 따라서 총 요소 생산성이 올라간다는 개념이에요. 그렇게 미국 경제는 이런 신기술이나 AI를 리드해 나가기 때문에 미국 경제는 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설명해요. 세계적으로는 경제가 기우는 모습인데 미국 경제만 나름의 오히려 고성장화, 지금보다 더 고성장화, 잠재 성장률 자체가 올라가는 그런 현상을 이 세 가지 각도로 좀 설명을 드려봅니다. 자, 그럼 오늘의 마지막 질문으로 어쨌든 세계 경제가 그 미국과 캐나다 같은 북미를 제외하고는 이제 저성장이 고착화되는 세상으로 가는데 그럼 투자는 어떻게 되는 거죠? 지금 말씀하신 것만 들었을 때는 그냥 미국과 뭐 한국 주식 대부분 어쨌든 우리나라 사람이 뭐 베트남이라든가 다른 나라에 그렇게 막 사는 것도 쉽지도 않고 잘하지도 않으시니까 크게는 미국 그다음에 한국 그다음에 뭐 중국이 있다면 중국도 뺀다 하더라도 미국 주식으로 굉장히 비중을 좀 많이 좀 올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맞나요? 그럼 결론이 나오나요? 저의 의견은 그러합니다. 뭐 제가 국민으로서 좀 애국심이라는 관점에서 말씀드리면 그런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향후의 주가의 흐름이 어떨까? 미국으로 자금이 쏠리고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금리 인하라는 엄청난 기대감도 있고요. 점진적으로 인하하는 것이 더 긍정적인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미국 경제는 여전히 탄탄한 흐름을 유지해 나가고 앞으로의 어떤 미래의 산업들을 계속 리드해 나가는 모습들 이런 것을 본다면 예를 들어서 틱톡을 규제한다든가 유럽에서 쉐인, 알퇴시 중에 쉬인을 또 규제 리스트에 넣는다든가 이런 것들이
다른 어떤 신흥국의 어떤 플랫폼 기업에 대한 제재를 가하는 모습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과정에서 그 미래 산업들을 더 자국의 것을 이제 유지하는, 고성장을 유지하는 그런 모습들이 같이 나타나기 때문에 GDP 규모가 잠재적으로 올라간다는 얘기는 그 나라를 구성하는 각종 산업들의 성장률이 높다는 것을 뜻하고, 각종 산업에 주요 영향을 미치는 주요 기업들의 퍼포먼스가 좋다는 걸 뜻하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런 관점에서 미국의 어떤 자본시장의 모습은 더 긍정적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김강석 교수님 모시고 미국 경제랑 이제 세계 경제의 방향에 대해서 듣고 투자도 어떻게 얘기해야 되는지 들었네요. 또 다음번에는 어떤 좀 중요한 소식들이 기다리고 있을까? 우리가 또 아마 이제 2분기 끝자락에 3분기 때 뵐 텐데 그 사이엔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요? 그때쯤이면 아마도 금리 인하가 머지않은 어떤 포워드 가이던스가 나온 상황이라고도 볼 수 있고요. 그러면 조금 더 적극적으로 자산 관리 스탠스를 조정한다거나 그런 것들이, 그런 시그널들이 세계의 경제를 또 좌지우지하는 흐름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또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를 좀 들여다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강석 교수님 말씀대로 금리 인하 우리가 벌써 꽤 오래 기다렸죠? 저는 이제 2022년 전망하던 시절부터 금리 인하는 당장 오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23년에도 오지 않는다, 24년 상반기에도 오지 않는다라는 말씀도 누누이 드렸는데, 하지만 교수님께서 이제는 온다고 24년 끝자락엔 제가 온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온다라고 말씀드린 그 배경은 그냥 무책임하게 감각으로 말씀드린 게 아니라 물가 전망에 기초해서 말씀드리는 거죠. 예. 실제 금리 인하가 왔을 때는 증시 시장이 또 어떻게 흘러갈지 굉장히 궁금해지는데요. 그건 다음번에 또 김강석 교수님 모시고 한번 이야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만남의 손님은 김강석 교수님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소중한 시간 함께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김 작가였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